국민건강보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이것 또한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잘 표시해 두셔서 절대 이런 부분은 절대 틀리지 마실 것 하셨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법률에 의한 어떤 가입입니까? 자율입니까? 강제입니까? 건강보험은 절대 자율이라고 하면 안 돼. 강제가입입니다. 강제적 가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에 따른 보험료. 자, 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낼 거야. 소득 능력이 더 있으면 더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고, 그래서 보험료는 어떻게 된다? 차등부과예요. 보험료는 차등부과입니다. 차등을 두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혜택을 받는 거는 급여라는 말을 썼죠. 보험의 혜택은 어떻게 받는다? 많이 냈으니까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보험의 혜택은 균등하게, 보험료는 차등부과. 이 두 가지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험료 납부는 자율적입니까? 의무적입니까? 아까 가입이 강제적이라 했잖아.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도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기 싫어도 같이 내는 거야. 그래서 너도 내고 있니? 나도 내고 있다 하는 사회연대성, 사회연대성 이 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사회연대성. 너도 내니? 나도 낸다. 우리는 모두 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을 재분배한다. 이런 거 특징이었죠. 시험에 나왔어요. 소득 재분배.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씩 나누어서 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한 번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피할 수 있잖아. 목돈이 들어가는 거.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보험료를 분담해서 내다 보니까 위험이 어떻게 됩니까? 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그런 위험이 갑자기 걸렸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미리 내어놓으니까 위험률이 분산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 말 맞는 말일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X죠. X입니다. 자,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런 말하면 틀렸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맞는 거야. 의무가입이라는 거지. 정부가 주도해서 강력하게 행사한다 하면 틀렸습니다. 봐주시고, 그리고 이 국민건강보험은 누가 내주는 겁니까? 누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의료기관을 갔을 때 내가 진료를 받은 내가 의료기관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돈을 내어주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아까 뭐라 그랬지? 제3자 지불제도. 그죠? 제3자 지불제도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 바로 준다는 거죠. 제3자가 의료비나 이런 비용을 지불한다. 그 뜻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관리 운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자, 세 군데를 한번 볼까요? 세 군데 기능이 특징이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라는 데가 있어. 여러분 알아두세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 건강보험의 정책을 결정할 거고, 그리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할 거야. 약간 느낌이 오죠. 총 전체 책임을 지는 거는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 건강이란 말 뺐는데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한다? 가입자. 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이죠. 그 가입자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관리하겠지. 그래서 자격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건강보험 내라고 날라오죠. 그래서 자격 관리할 거야. 어디서? 공단에서. 그러면 자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 내, 보험료 부과하고 징수하겠죠. 그죠? 보험료 거두고 하는 거를 어떤 거 한다? 공단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보험의 비용에 혜택을 주는 거를 또 여기서 주겠죠. 급여 혜택 같은 거 이쪽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공단에서 해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데 있어.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이 말에서 그냥 키워드 잡아.
그래서 심사하고 평가한다 이거 잡으셔서 자 요양 혜택을 보는 게 이 비용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 어떤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이런 검사하는 비용이 적절한가 안 적절한가를 심사하는 거지. 심사하고 그리고 이 비용이 그 사람한테 이만큼 주는 게 적당한가 적당했나 하는 거를 평가하는 거죠. 심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합니다. 심평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군데의 기능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가볍게 찍는 눈도장이 아니라 진하게 찍으셔야 될 걸 시험에 2번이었나 3번이었나가 관련된 게 나왔었어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의 혜택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 말입니다. 보험급여라는 말은 보험의 혜택을 어떤 식으로 제공하냐 이거예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험의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거랑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아까 노인장기 요양보험 있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노인장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거였고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은요. 현물급여 그리고 현금급여 그리고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현물급여라는 건 이건 어떤 겁니까? 내가 요양기관에서 의료기관 같은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받는 거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현물급여예요. 그래서 요양급여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들어간다? 현물급여에 들어갑니다. 요양급여 이 말은 진찰받고 검사받고 치료비 이런 거 재료 치료하는 재료 쓰고 이런 거 있죠. 현물급여잖아. 서비스 받는 거잖아. 돈으로 주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받는 거 짝수년도 홀수년도 건강검진 받죠. 안 받는다고 돈 주나?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서비스를 받는 거를 현물급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도 주기도 합니다. 현금급여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현금급여는 공단에서 현금으로 돈을 줄 건데 장애인들 보장구 급여 혜택 받는 거 장애인들 그 다음에 또 뭐 대여료 같은 거 있죠. 대여료 그래서 소모성 아니 그 산소 치료하는 기계 대여료 그리고 또 인공호흡기 그냥 살려면 돈 얼마 비싸겠어요. 렌탈하는 거지. 대여료 또는 소모품 구입비 이런 거 있죠. 당뇨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복막투석 환자 소모성 재료 구입비 이런 거는 돈으로 주는 거예요. 소모성 재료 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바우처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용권 같은 거야. 이용권처럼 쿠폰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런 형태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실 것. 그리고 종류를 물으면서 어떤 거에 속하니?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맞추실 것.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나라 6대 암 검진 사업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나라 6대 암 하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적어 두셔야 되겠죠? 우리나라 6대 암 하면 위에다 그냥 저는 적을게요. 여러분은 가로 안에 적으세요. 어떻게 외웠지? 가는 위대하고 그리고 자유롭다. 이게 5대 암이야. 가는 위대하고 자유롭다. 뭐죠? 간암, 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 그죠? 여기에다가 6대 암 하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폐암이 들어가겠습니다. 폐암까지 되셨어요? 간은 위대하고 자유롭다. 그리고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검진을 해주는 거지. 아까 검진해주는 거 무슨 급여라 그랬어요? 현물급여라 그랬죠. 그럼 이때 검진 사업은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줍니까?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가 간암. 그죠? 간암. 그러면 간암인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해줍니까? 하고 시험에 나왔었죠. 간암은 어떤 경우 해주냐? 어떤 대상자들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 만 40세 이상이면 무조건 간암 검진 해주는 게 아니고 40세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40세가 안 되면 또 안 해줘. 40세 이상이면서 자 간경변이 있거나 간경화 그죠? 그 다음 거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도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일 때 항원이 양성이란 말은 B형간염을 갖고 있는 거야.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C형간염이 항체가 양성일 때예요. 이거는 항체가 양성인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그 항체가 생겼다 이 말은 뭐야? 걸렸다는 거 아닌가? 그죠? 예방주사를 맞아서 항체 그런 게 아니라면 걸린 거야. 왜?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잖아. B형 간염은 항체가 생긴 게 좋은 거야. 예방접종 받아서 생긴 거니까. C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없어서 항체 생길 일이 없어. 근데 항체가 생겼다는 말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결론만 말하면 B형 간염은 항원이 양성인 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 자, 그리고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자, 이런 40세 이상이면은 간암 검진해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성 간질환 이거 어렵지 않잖아. 40세 이상이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돼. 간경화, 간질환 그리고 B형 간염은 항원이 양성,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 인자한테 뭐를 해줄 거냐면요. 초음파 해줄게요. 간 초음파 그리고 또 혈액 검사 해줄게요.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입니다. 그럼 위암은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40세. 그래서 대부분이가 검진 자체가 40세가 많아요.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해줄 건데 이거는 뭔가 간암처럼 특정 대상은 없어. 40세 이상이면 다 해줄 거야. 다 해주는데 2년마다 해줄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골라야 돼. 어떤 거 할래? 라고 물을 거야. 위장 엑스레이 찍는 거 조영제 써서 위장 조영 검사 할래? 아니면 내시경 할래?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저 위내시경으로 할게요. 아니면 엑스레이로 할게요. 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지. 몇 년마다? 2년마다. 위암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세 번째는 대장암이죠. 대장암. 그런데 다른 거는 대부분 40세거든요. 대장암은 몇 세다? 50세예요. 대장암은 50세 이상에서 해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장 내시경 할래? 이렇게 해주진 않고요. 병 검사를 먼저 할 거야. 조심하셔야 되겠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해준다면 틀렸어. 분변 자멸 검사를 할 겁니다. 대변 검사 하겠다고. 이 대변 검사에서 자멸이 보이고 이상 소견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으로 하실래요? 대장 조영술을 하실래요? 해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50세 이상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궁경부암이죠. 자궁경부암. 그러면 자궁경부암은 몇 세 때 해줍니까? 얘는 특이하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에서 해줘. 20세 이상에서. 몇 년마다? 2년마다. 2년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자궁경부 세포검사. PAP라고 적었는데 이거 팝 어떤 거였지?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파파니콜라우 도말검사 그거 말하는 거예요. 파파니콜라우 검사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궁경부의 세포를 검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해주겠다고요. 해주겠다. 그리고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거는 바이러스지. 이 바이러스 이름이 뭐였더라? HIV 아닌데 HPV라고 하는데 그죠? HPV, HIV는 에이즈, 그죠? 구별하실 거.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유방암이라고 돼 있죠. 유방암은 40세 이상에서 해줘. 몇 년마다? 2년마다. 초음파 아니요. 유방 촬영이요. 유방 촬영을 해줄 겁니다. 초음파 말고. 되셨어요? 여기서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뭐다? 폐암이에요. 자, 폐암은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한 50세에서 74세 요 해당하는 고위험군한테 줄 거야. 이것도 아까 간암도 고위험군한테 줬잖아요. 폐암도 고위험군한테 줄 건데 고위험군이 어떤 사람일까? 30년 이상 흡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30년 이상 담배를 계속 피워왔던 50에서 74세 고위험군한테만 2년마다 뭐를 해주겠다? 흉부 CT를 찍어주겠습니다. 흉부 CT를. 되셨습니까? 흉부 엑스레이 이런 거 안 찍어요. 흉부 CT를 찍겠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건강보험의 암검진 알아두십시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자, 이번에 질병 발생의 결정인자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질병 발생의 3요소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3요소.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병인. 병인이라는 거는 병원체 말하는 거. 병원체. 그게 세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리케차가 될 수도 있고, 병인. 그 다음에 병인이 들어가 사는 장소, 뭐야? 숙주. 그죠? 숙주 들어가 사는 장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 숙주는 중요합니다. 숙주에 들어가는 게 관련된 게 뭐냐 물으면 중요하거든요. 자, 숙주는 들어가 사는 장소인데 그 사람 들어가 사는 장소 나이가 많으면 질병이 더 잘 생기겠지. 그 말이죠.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생기는 질병이 더 잘 생기겠지. 성별 들어가 사는 장소죠. 또 숙주의 종족이 우리가 좀 황인종이냐 또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종족에 따라서 건강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족 숙주와 관련된 거지 이거 균하고 관계된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숙주가 면역력이 있으면 안 걸리겠죠. 그리고 숙주가 생활 습관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엉망인 사람보다는 안 걸리겠죠. 그리고 숙주가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영양 상태 좋은 사람보다 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다 하고 아셔야 돼. 어떤 거와 관련된 거다? 숙주하고 관련된 거예요. 병원체하고 관련된 게 아니잖아. 되셨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환경까지 세팅이 된다면 세 가지가 있을 때 질병은 훨훨훨훨 더 잘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예를 들어서 독감이다 하면 언제 잘 생겨요? 겨울. 그죠? 겨울. 그리고 코로나도 어쨌든 추운 겨울 이런 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수인성 감염병 하면 언제 잘 생기겠어요? 여름 이런 것처럼 환경. 결핵이라는 균이 사람 몸에 들어갔어. 어떤 환경? 막 좁고 덕지덕지 창문도 안 열린 불결한 곳에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이런 환경까지 세팅되었을 때 잘 생기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감염병 발생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했을 때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병원체가 있죠. 주인공이 있어야 되겠지. 얘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겠지. 어딘가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하더라? 숙주.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병원소. 이거 숙주야 숙주. 그럼 병원체가 숙주 몸으로 쏙 들어갔겠죠. 들어갔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갔어. 그럼 그 몸 안에서만 가만히만 자리 잡고 있는 거면 진정한 감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취하면서 또 탈출 나오겠죠.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오겠죠.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거지. 전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갔죠. 그럼 퍼져나가니까 누군가한테로 또 들어가겠지. 그럼 원래 자기가 나왔던 숙주한테로 들어가진 않아. 다른 숙주를 찾는 거지. 새로운 숙주, 신숙주. 새로운 숙주 몸으로 어떻게 할까? 쏙 들어가겠죠. 침입. 그러면 다 들어갔다 그래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걸려? 면역력이 약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감수성이 높은 숙주. 감수성이 높은 숙주는 질병이 생기겠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감염병 발생 요소 고리 중에서요. 환자가 마스크를 꼈어요. 폐결핵 환자가 마스크를 꼈어요. 그거는 뭐죠? 그거는 그 사람이 마스크를 끼고 애치했을 때 그 균이 바깥으로 탈출, 나갈까봐 낀 거잖아요. 탈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환자가 낀 거예요. 그런데 의료인이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꼈어요. 그럼 그거는 뭐야? 내한테로 그 사람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올까봐 마스크를 낀 거지. 뭘 차단하는 거죠? 침입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누가 꼈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꼈다면 애취하면서 빠져나가는 탈출을 차단한 거고 의료인이 꼈다는 말은 균이 들어올까봐 내가 낀 거야.
그죠? 침입을 차단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래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감염병이 발생하기 전이래. 발생 전에 신경 쓸 거는 뭐예요? 감염병에 대해서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발생 전이니까 예방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환경관리 같은 것도 하고, 사람들 보건교육도 하고, 또 손 씻기 강조하고, 마스크 쓰게 하고, 이런 게 발생 전에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감염병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미 발생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환경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게 먼저예요? 이 중에서 전파되는 걸 막으려면, 더 일파만파로 퍼지는 걸 막으려면 빨리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감염자, 그리고 또 균을 갖고 있는 자, 보균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색출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것도 여러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자, 전염병이 발생시 이 말은 발생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발생시 하는 말 같은 말이야. 그럼 답은 똑같이 접촉자나 또는 감염자, 보균자 이런 접촉한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염자, 보균자를 색출하고 접촉했던 사람은 떼놓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적어도 돼. 여기도 접촉자도 격리하고 다 들어가도 돼. 그런데 여기에 발생이 이미 했는데 예방접종 이런 말 들어오면 X라고요. X라고요. 예방접종은 이미 생겼을 때는 사실은 물 건너 갔어. 코로나 지금 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말도 같은 말인데 결핵 발병률이 높대. 그 말은 결핵이 이미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지. 생겼으니까 어때야 돼? 균을 갖고 있는 자를 빨리 색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촉했던 사람 격리해야 되겠죠. 그거지. 예방접종 이런 거 아니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발생 전이다 하면은 예방접종이라든지 환경관리하고 1차 예방에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했다 하면은 이때는 빨리 찾아내는 거,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균을 갖고 있는 거를 보균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균에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보균자가 어떤 보균자다? 건강보균자라고 있습니다. 자, 건강보균자라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도 참 많이 물을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증상이 없는 감염자를 말해. 무증상 감염자와 거의 의미가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건강보균자는 병원체가 들어왔겠죠. 균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왔어. 근데 너무 멀쩡한 거야. 임상 증상이 전혀 없어서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균을 갖고 있으니 병원체를 배출할까 안 할까? 배출하는 거죠. 병원체는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근데 겉이 너무 멀쩡하니까 아까 발견하면 빨리 색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너무 무증상이니까 색출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건강보균자 하면 뭐를 떠올린다? 감염병 관리상 가장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하면 건강보균자죠. 무증상 감염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폴리오, 일본 내용 이런 게 건강보균자다 하는 거 참고로만 보시고 건강보균자의 정의 기억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과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만 달달달 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에서 간호를 해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선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나? 그 지역 문제점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사람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잖아.
그 지역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이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요. 파악하는 게.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걸 원하겠지. 이거 해달라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라고. 그래서 파악하고 알아보고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정한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런 말하면 요구를 파악한다, 실태를 파악한다, 다른 말로 사정한다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보는 거 사정했어. 그럼 사정해서 문제점을 다 취합을 했더니 이 지역의 문제점은 이거네 라고 진단 내리는 거지. 예방접종률이 낮네, 혈압 환자가 너무 많네 하고 진단 내렸어. 그럼 진단 내렸으니까 이제 어떡할까? 계획 짜야죠. 계획 짜야죠. 그래서 계획을 목표 가능하게 수행 가능한 걸로 짜는 거지. 계획을 짰어. 1번 해서 계획을 딱 짰어. 그럼 계획을 짰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하나하나 수행을 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계획 짰으니까 실천해야지. 1번하고 2번하고 순서대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수행했어. 그럼 수행하고 나서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 공부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야 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제대로 했나 보니까 1번 너무 잘했어. 그 다음에 2번 나 진짜 2번 열심히 했는데 2번이 세모야. 3번 진짜 불살라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나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왜 이랬지? 왜 이런 점이 이런데 하고 안 듣지? 하고 다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떡할까? 다시 수행하는 거지. 그리고 또 평가하는 거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계획 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호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되셨어요? 그것보다는 요 밑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정이라는 말을 파악한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로자가 채용할 때 근로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채용시라고 했죠. 채용할 때 건강진단의 목적이 뭐냐 이런 말은 자 채용시니까 자르려고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현실적인 거랑 막 접목시키면 안 돼. 그럼 어떤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에 배치해 주려고 하는 게 채용시 건강진단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진단에는 일반 건강진단이 있죠. 일반 건강진단은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데 요해한 작업 환경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이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강진단은 무슨 건강진단이라고 합니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죠. 특수건강진단. 그죠? 그럼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데 직업병을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뭐 이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수 건강 진단이죠. 이거는 요해한 작업 환경에 있는 근로자한테 하는 겁니다. 직업병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직업병. 그럼 직업병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일반 직업이 아니야. 특정 직업에 종사해야 돼. 그리고 또 일반적인 혈압, 뭐 당뇨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질병이 생겨야 돼. 그러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직업병 종류가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타이부터 요런 통증부터 그죠? 카드뮴, 미나마타 하고 제가 증상까지 다 적어 놨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 제가 같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죠? 괜찮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쭉까지 밑에까지 다 보세요. 다 정리했으니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열사병, 일사병 나오면서 다 나온 거예요. 자외선, 적외선 나오는 거 여기까지 다 보시고 특히 자외선 같은 경우는 광선인데 이거는 비타민 D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자살이라 했지. 살균 작용하죠. 그래서 결핵환자의 가구, 침구, 서적 일광소독하잖아. 살균 죽일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자외선 많이 쬐면 기미 같은 것도 생기고 피부암도 생기고 할 수 있다. 비타민 D 살균작용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해요소 관리 방법입니다. 유해요소 관리 방법. 자, 유해요소 관리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유해한 환경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대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자, 대치라는 건 이건 어떤 거였습니까?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 쓰는 거죠. 덜 해롭고 덜 위험한 것으로 바꿔서 쓰는 거를 대치라 그랬어. 그래서 대치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냥 아시겠죠? 덜 위험하고 그 다음에 덜 해롭고 해로운 거 이런 걸로 어떻게 한다? 바꿔서 사용한다. 바꿔서 사용한다면은 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 어느 직업 그 유해 환경에서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 쓰고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꿔 쓰고 이런 식으로 물은 거는 대치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격리, 이 대치라는 거는 그래서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해물질 관리 방법 중에서 기억하셔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위험한 걸 치우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거의 답은 대치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대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격리입니다. 이 두 개 중에서 거의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산업보건에서는 그럼 격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따시키는 거지, 떼놓는 거죠. 그럼 이때 이 격리라는 거는 어떤 거다? 근로자와 작업하는 사람하고 유해인자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사람과 유해인자 사이에 끝에 보시면 장벽을 쌓는 거예요. 장벽, 벽을 만드는 거야. 벽을.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화물질이 있어. 여기에도 인화물질이 있어. 그럼 이 인화물질끼리 둘이 붙여 놓으면 만약에 불이 난 소지가 있으면 불이 확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화물질이든 탱크와 탱크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또랑을 파는 거야. 또랑을 파. 또랑을 파서 여기다가 제방을 뚝을 쌓듯이 쌓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럼 이렇게 쌓았어. 그럼 이렇게 쌓으니까 이 유해인자와 이 유해인자 탱크가 사이가 어때 돼? 벽이 생겨버리지. 그럼 혹시 타는 인화성이 있어도 조금은 덜 위험할 거 아닙니까? 떼놓는 거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격리라고 하는 거예요. 격리. 그래서 격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장벽을 만든다. 장벽을 만든다 또는 원격 조정한다. 원격 조정은 멀리서 하는 거잖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원격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는 거지. 거리를 두는 거죠. 이런 거를 격리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거. 그래서 대치 아니면 격리 두 가지가 시험에서 번갈아 가면서 산업보건에서 묻는다면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기 이런 건 뭐예요? 환기 이런 거는 뭐 후드 같은 거 만들어서 작업장에 후드 같은 거 만들어서 안에 있는 유해물질을 바깥으로 빼는 거죠. 그건 환기. 그 다음에 개인보호구 이거는 뭔데요? 개인보호구는 마스크 같은 거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같은 거. 그러면 먼지 같은 걸 차단하는 마스크는 뭐라 그래? 방진 마스크. 그죠? 먼지를 차단하는 거는 방진 마스크.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거는 뭐라고 합니까?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거는 방동 마스크. 그죠? 방동 마스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것은 방동 마스크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보건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변화예요. 바람직한 변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건교육을 열심히 시켰을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생겨야 돼? 그 사람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지식이 들어가야 되잖아. 여보 담배가 안 좋아하면 담배 왜 끊어야 되는지 담배가 안 좋은 점을 계속 심어야 되겠지. 그럼 지식이 들어갔어. 그럼 지식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해주면 지도 사람인지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담배를 피우려고 손이 가다가도 안 좋다 그랬지 하고 피우려 하다가 손이 좀 덜 가는 거지. 아예 끊지 나지 못했어. 태도가 바뀔 거야. 태도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담배를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습관의 변화가 있을 거야. 습관은 다르게 말하면 실천 또는 다르게 말하면 행동 또는 행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순서는 지식의 변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습관, 실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게 특징이죠. 되셨습니까?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태도의 변화가 청소년이 아니라 초등학교들은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된대. 또 칫솔질 하는 거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죠. 태도가 먼저 바뀌는 게 가장 큰 특징. 그 다음에 교육을 하려면 여러분 기본 요소가 있겠지. 보건교육을 하려면 기본 요소가 있어야 돼. 그럼 기본 요소가 뭐가 필요하냐면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은 교육받겠다고 다 모였는데 강사가 안 왔어. 그럼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 있어야 되겠죠. 교육자. 그런데 교육자가 열심히 준비해서 강단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 교육을 받는 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피교육자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요. 교육자는 교육하는 사람, 피교육자는 교육을 받는 사람. 되셨습니까? 그래서 피교육자 있어야 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학습자라고 해도 되겠죠. 학습자가 있어야지. 학습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교육자하고 피교육자가 있는데 둘이서 우리 오늘 저녁에 반찬 여러분들 뭐하고 드셨어요? 요즘에 시장 가면 뭐 사야 돼? 이런 얘기하면 교육 아니야. 어떤 내용? 건강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강의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교육자, 피교육자 교육 내용이 있는데 환경이 너무 시끄러워. 공사하고 뭐 선거 유세한다고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적절한 환경까지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요소 하면은 교육자,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환경까지 세팅을 해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학교 보건교육이에요. 애들한테 가르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아빠는 직장 가서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 모임 가서 얘기하고 일파만파로 금방 퍼지는 거죠.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과정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걸 파악하라고 그랬죠. 요구를 파악하랬잖아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도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교육의 요구를 사정해라.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흥미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교육의 실시 단계라고 했죠. 실시 단계. 자, 보건교육의 실시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도입 단계입니다. 알아두십니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물었습니다. 자, 도입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야. 그러니까 아직은 초반인 거죠. 초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한테 좀 친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바로 사실 수업하고 이러면 안 돼. 저 지금 바로 수업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하고 내가 친해졌잖아. 아닌가? 친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만 해야지. 여러분한테. 그래서 원래는 교육이 처음에 이루어진다면 바로 수업부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흥미 유발하고 그리고 주의 집중시켜서 저 뭐야? 하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에이즈 환자 사진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뭐야? 저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집중이 되잖아. 이런 단계를 뭐라고 한다? 도입 단계라고 하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도입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돼.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격적인 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본격적인 내용을 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전개 단계라고 하겠죠. 전개 단계. 이때는 교육의 중심이고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개 단계 때 교육을 룰루룰루 했어. 끝하고 끝나면 뭔가 아쉬워. 어떤 게 가장 완벽한 보건교육이냐면요. 교육이 끝나기 몇 분 전에요. 몇 분 전에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에 대해서 했냐면 하면서 요약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세요.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 받아서 점검하는 거, 이런 거를 마무리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단계를 뭐라고 한다? 종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보건교육의 실시 단계를 순서대로 말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건교육의 단계 중에서 그 폐암에 걸린 환자 사진이 딱 보여줬다, 이것은 무슨 단계인가 하면 뭐라고요? 도입 단계. 그죠? 그리고 또 요약하고 질문을 받아서 점검하는 건 무슨 단계인가? 종결 단계. 그죠?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무슨 단계인가? 전개 단계라고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교육을 할 때 진행 방향입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보건교육이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자, 보건교육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우면 재미없잖아. 안 듣겠지. 그래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그리고 과거 거를 먼저 해야지. 여러분 마지막 게 더 기억에 남지 않아? 마지막 거. 그러니까 과거 거는 예전에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랬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걸 거꾸로 하면 과거 걸 기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랑 추상적인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다? 추상적인 게 어려워.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쉬운 것부터 하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하고 추상적인 거 하세요. 그 다음에 단순한 거 복잡한 거 어떤 게 더 쉬워? 단순한 게 쉽잖아. 1번. 그죠? 단순한 거하고 복잡한 거 하세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거랑 간접적인 거. 간접적은 내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거. 어느 게 더 어려워? 간접적인 게 어려워. 직접적인 게 쉽지. 그래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친숙한 거, 낯선 거 어떤 게 더 쉬워? 친숙한 게 쉽잖아요. 그래서 1번의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상수 처리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상수 처리 과정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이 자정작용을 하지만 인공적인 정화를 해야 되겠죠. 자정작용 한 걸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마시는 물을 처리합니까? 하는 겁니다. 알아두실까요, 여러분? 자, 정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는 처음에는 뭐를 하냐면 먼저 모래 입자 같은 거를 조금 끄집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침사, 그래서 모래 입자 같은 거 먼저 조금 깔아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는 거예요. 침사. 그리고는 걸러냈으면 그거 바로 먹어도 됩니까? 아직은 안 돼. 그 물을 어떻게 하냐면 좀 그냥 놔둬. 그럼 그냥 놔두면 그 불순 물질 같은 게 밑에 어떻게 될까요? 깔아앉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침전. 깔아앉는 거죠. 깔아앉았어. 그럼 깔아앉은 다음에 그 위에 뜬 물 있죠. 그것만 되잖아. 밑에 불순물질 깔아앉았으니까. 그럼 위에 살포시 떠서 그 물은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아니, 안 돼. 그 물을 다시 한번 여과할 거예요. 여과할 거예요. 그럼 여과했더니 그래도 미세한 찌꺼기가 나왔어. 찌꺼기 났어. 그러면 여과하고 나서는 바로 먹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 물에요. 여과는 됐지만 세균이 있을 수 있어. 세균이. 그럼 세균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소독하는 거야. 뭘로 소독한다? 염소를 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염소로. 그리고 염소 소독하고 나서 비로소 그 물을 우리는 급수, 집으로, 가정으로 해서 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 염소의 맛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염소 맛이나 냄새가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외의 맛은 있으면 안 되지만 염소 맛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정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소독을 한다 그랬는데 염소로 소독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에 염소 냄새가 났다는 말은 염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고 동영상에도 나올 건데요. 우리가 남아 있는 염소, 우리가 사용하는 물에 남아있는 염소, 수중에 남아있는 염소를 뭐라고 한다? 잔류염소라고 하거든요. 자, 잔류염소는 우리가 마시는 물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숫자 알아두십시오. 0.1 ppm. ppm은 그냥 넘어가고 숫자가 뭐라고요? 0.1. 잔류염소는 0.1 ppm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요것도 앞에 있었는데요. 부활 현상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염소를 소독했으면 그 물에 세균이 없어야 되잖아. 아까 세균 죽이려고 염소 썼으니까. 그런데 염소 소독한 물에 세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데 염소 처리한 지 얼마 뒤에 오히려요. 염소 소독 안 했을 때보다 세균이 증가한 거예요. 세균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균이 부활했다. 그 뭐라고 한다? 부활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뜻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고, 자, 그리고 앞 페이지에 제가 그 해놓은 것 중에서 마시는 물의 조건 있죠? 마시는 물의 조건, 뭐 무색 투명하는 것부터 산도 586, 그죠? 그리고 또 대장균수, 일반 세균수, 이거 여러분 잔류염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다 정리했으니까 그 부분은 외우셔야 되실 겁니다. 봐주셔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요. 위에 보시면 자, 하수 처리 과정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자, 하수도 처리하는 거예요. 하수도. 그럼 이때 하수 처리라는 거, 하수가 뭔데요? 오염된 물이야. 그럼 이건 우리가 뭐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물 그냥 이렇게 내보내잖아. 물 내보내잖아. 그럼 거기에 음식물 같은 찌꺼기도 묻어 있고 하는데 그냥 막 싱크대에서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랬으면 그 물이 내려왔죠. 그러면 그 안에 입자 같은 것도 막 있겠지. 입자 같은 것도, 찌꺼기 같은 입자 같은 거. 그럼 그런 입자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 큰 스크린으로, 스크린 채야 채. 큰 채를 가지고 스크린으로 걸러내. 그리고 또 침사하고 또 입자 끄집어내고 또 깔아앉혀. 침전 깔아앉혀. 밑에 찌꺼기가 깔아앉혀. 그리고 그 위에 뜬 물을 가지고 그 안에 또 막 그 영양분이 있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물이 부영양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떡하냐면요. 활성온이법이라는 걸로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인하는 거야. 산소를 딱 풀어줘. 산소를 넣어주면 균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인 그 균들이 막 모여. 그럼 그 균들을 한 번에 샥 걷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유인해서 다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질 오염이 덜 심할 거 아닙니까?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합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 먼저 걸러내고 침사, 침전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활성온이법. 이거는 산소를 넣어서 유인해서 한 번에 다 끄집어내서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 물 자정작용은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기의 자정작용은 자주 언급이 됐었고 이거는 짝꿍을 잘 찾아야 된댔어요. 그죠? 짝꿍 잘못 찾으면 답이 틀려진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라고 합니까? 공기가 어떻게 깨끗해진댔어요? 바람이 씩 부니까 거기 있던 먼지들이 흩뿌려져서 날아가죠.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연해지지. 그 자리에 모여있던 게 흩어지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한다? 희석작용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와 눈에 의한 눈 나오면은 깨끗해지지. 그걸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세정작용. 그래서 바람에 의한 세정작용하면 틀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에 의한 자외선 하면 아까 뭐였더라? 자살 떠올랐죠? 살균작용. 대기 중에 공기에 균이 있더라도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을 죽여주는 역할도 한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그래도 산소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산소나 오존에 의해서 산소와 결합했다.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결합했다. 그러니까 조금은 깨끗해지겠지. 산소와 만났으니까 손잡았으니까. 되셨어요? 산화작용. 그래서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소예요. 그런데 밑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 밑에는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 그럼 산소, 이산화탄소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맞바꾸는 거지. 그래서 산소 뿜어내고
식물을 심었을 때 이산화탄소 빨아당기고 해서 서로 맞바꾸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교환작용이라고 했죠. 교환작용.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가 함께 나오면 교환작용. 이산화탄소 없이 산소 이런 거 나오면 산화작용이에요. 이거는 뭘 심었을 때 그렇다? 식물을 심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식물의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영향입니다. 대기오염의 영향. 자, 대기오염은 기후가 더워지겠죠. 온난화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기후온난화를 온실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더워지는 거. 그럼 온실효과의 주범은 뭐죠? 이산화탄소였죠. 그럼 지구가 더워져서 자, 용어 정의하셔야 되겠죠. 열섬현상 용어 정의하셔야 되겠죠. 열섬현상은 뭔데?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은 선선한 것. 그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했어요. 되셨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대기오염의 영향 중에서 기온역전이라는 거 있었죠. 이건 뭐였어? 기온역전은 기온이 원래는 어디가 더 추워야 돼요? 산 꼭대기가 더 기온이 낮잖아. 그리고 밑에가 더 따뜻하잖아. 근데 그 기온이 헷가닥 거꾸로 뒤집어졌다고. 그러니까 밑에가 더 기온이 낮고 위로 올라간 산 꼭대기가 더 따뜻하다는 거죠. 그럼 헷가닥 뒤집어진 거지. 기온역전. 그 다음에 자 오존. 오존은 여러분 2차 대기 오염의 지표 맞았죠.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UV광선을 차단 못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피부암이 생긴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엘니뇨. 이건 라니냐. 이건 뭔데요? 이거는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엘니뇨 홍수가 나고, 라니냐 이거는 가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름만 좀 기억하면 돼. 그냥 느낌으로 엘니뇨 라니냐 이거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것 때문에 홍수 나고 가뭄이 생기고 이런 거다 라고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산성비 이거 1차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 때문이잖아. 어떤 거예요? SO2죠. 이름이 뭐예요? 아황산 가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산성비가 생기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런 게 대기오염하고 관련된 거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밑에는 질병 진단 테스트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 자 이거 간단하게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알면 안 적어도 되고 한번 단어만 적어 두셔도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지? 결핵 진단하는 테스트 뭔데요? 투베르쿨린 테스트 맞죠? 그 다음에 매독을 진단하는 테스트 뭔데요? VDRL 바서만 테스트 맞죠? 그 다음에 장티푸스 살모넬라균이 원인인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 매개는 누가 옮긴다? 윙하고 똥파리 파리가 매개가 된댔죠. 파리가 온데 다니면서 음식에 붙어서 옮긴다 그랬죠. 파리 매개가 된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어떤 특징이 있다? 열이 계속 나. 계류열. 계속 열이 안 떨어지는 계류열. 그리고 맥박이 열이 나면 보통 맥박이 빠른데 서맥. 장티푸스는 서맥이 특징이었죠. 열이 안 떨어지고 서맥이고 근육통도 있고 배 아프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수인성이니까. 그죠? 그게 특징이었어. 그리고 이 장티푸스를 치료를 깨끗하게 안 하면 합병증이 뭐가 있었다? 장출혈 그리고 장천공이라는 게 생길 수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장티푸스 증상인 것 같을 때는 피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죠. 그 피검사 이름이 뭔데? 비달 테스트라고 했었죠. 비달 테스트. 장티푸스 알아보는 검사였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디프테리아 이거 균 때문이죠. 디프테리아 알아보는 테스트는 뭐라고 하는데요? DS 시크 테스트 DS 맞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온몸이 빨갛게 되고 딸기 모양의 혀 하면 뭔데요? 성홍열 이건 몇 급이지? 성한결이가 2급이었지. 그럼 성홍열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SD 그죠? 딕 테스트라고 했죠. 됐습니까? 딕 테스트. 그 다음에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러법 이거는 뭐였지? 에이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름이 막 만화 영화 주인공 같이 엘라이자 웨스턴 블럿 이런 거 나오면 에이즈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리 한번 꼭 요점 정리나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한 거 꼭 한번 읽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면은 어떤 특징이 먼저 들어가냐면 생명을 위협한다 이런 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꼭 죽을 뻔했다 그것뿐 아니라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성적 학대를 당했다든지 진짜 또 죽을 뻔했다든지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외상후 장애죠. 그럼 외상후 장애는 외상이 지금은 없거든? 없는데 그 장소가 자꾸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떠오르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공포스럽고 무섭고 이런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럼 이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가 자, 간호는 어떤 간호를 해준다? 어떤 외상적 사고를 바라보는 천장이 무너지지 않는데 삼풍백화점 겪고 나서부터 자꾸 무너질 것 같다는 거야. 사고를 바라보는 이거는 무너질 것 같다는 거는 자기 생각인 거죠.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닌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지각을 어떻게 이거를 진짜 무너질 것 같네요 하고 불쌍하게 그 사람을 막 손잡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주관적인 지각을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맞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네.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알려는 줘야죠.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런데 환자가 무너질 것 같다고 하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서 손을 막 떨고 몸을 막 떨고 있어. 그럼 그런 증상은 안타깝잖아. 불쌍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그런 증상에는 내가 모른 채 해야 될까? 모른 체 하면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까워. 안 무너지는데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신체적인 증상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증상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심리적인 증상에 우리는 무시한다 이러면 틀렸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증상에 반응을 해주어서 대상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돼요. 측은하잖아. 그죠? 그래서 손잡아주고 이해해줘야 돼. 그런데 이해는 해주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계속 말해줬어야 돼. 그래서 환자의 잘못된 생각, 환자의 비논리적인 사고, 잘못됐잖아요. 이 사고는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겠죠. 그죠? 비논리적인 사고를 교정해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는 자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 근데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든다?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다. 미친 거 아니야? 나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겠지. 그럼 그런 사람한테 또 희망을 줘야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셔야죠. 벗어날 수 있다고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있음을 지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점점 벗어나실 거니까 괜찮아요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간호입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정확하게 의미는 좀 알아두시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이고 없어졌다. 여러분 적었나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범불안 장애입니다. 자, 범불안 장애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막연한 불안감이야. 막연한. 그래서 이때 막연한 불안감이 좀 지속적이거든요. 지속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이상 지속됐어요. 6개월 이상 지속적이에요. 그리고 만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 안 일어날 건데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주로 증상은 소심하고 걱정 많고 예민한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증상이 어떨까요? 굉장히 걱정이 많고 하니까 내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굉장히 피로해져요. 그리고 머리도 아플까 안 아플까? 당연히 머리도 아프겠죠. 그리고 너무 심하면요. 속도 메스껍다. 머리 많이 아프면 여러분 속도 메스껍잖아. 메스꺼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막 두렵고 걱정하니까 근육도 릴렉스 될까요? 긴장할까요? 긴장해. 그럼 근육이 긴장하다 보니까 막 목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서 집중이 잘 될까 안 될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도 멍하니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불안하고 떨리면 땀도 나겠죠. 발한도 있어요. 발한도 있고 더 심하면 호흡곤란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게 범불안 장애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자꾸 걱정하는 거야. 이거는 뭔데요? 외상후 장애일까 범불안 장애일까? 범불안 장애예요. 되셨습니까? 생명을 위협할 그런 건 아니잖아. 막연하고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런데 범불안 장애인 거예요. 되셨어요? 외상후 장애와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